국내 도입이 시급한 세계제도 19, 10입니다. 가느냐 마느냐 복불복 군대 게임. 자, 그러면 2017년도 군대 추첨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 뽑아 주세요. 짜잔. 자, 그럼 지금 검은색 공을 뽑은 분들이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는 곳, 바로 태국의 군대 추첨 현장입니다. 그런데 복권 번호도 아니고 군대 가는데 웬 제비 뽑기냐? 태국은 만 21세 이상 남성들을 상대로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신체 검사를 통과한 사람들을 상대로 자원 입대 신청을 받는데요. 자원 입대의 경우는 6개월에서 1년간 군복무를 하는데 만일 이 인원이 징병해야 하는 군인의 수보다 부족하다 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모자란 병력을 보충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자원 입대를 하지 않은 태국 청년들은 4월이 되면 운명의 제비 뽑기를 해야 합니다. 빨간색은 징집, 검은색은 면제. 빨간색을 뽑은 청년은 총 2년 풀로 군복무를 합니다. 진짜 이게 손이 내 손이. 네. 내 손이 아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제도를 준비한 이유는요. 우리도 뭐 복불복 게임으로 군대를 가자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여러 형태 군복무로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다면 청년들이 더 기쁜 마음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특종을 취재해봤습니다. 네. 두 분이 만일에 이제 태국 남자라면 어떻게 자원 집대를 하실 거예요? 제비 복귀 하실 거예요? 제 성격은 자연 입대입니다. 저도 네, 그래요. 깔끔하게 그냥 하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윤정수 씨는 뭘 선택할지 우리가 다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 여기까지 그게 하도록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인데요. 예. 저는 자원 입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곰손이에요. 뭘 뽑아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지손을 못 믿어. 네, 내 손을 못 믿어. 내가 내 손을 못 믿어. 자, 국내 도입이 시급한 세계제도 19, 13위 발표합니다. 오! 나 나와도 돼요. 나왔네. 두 개 당첨. 두 개짜리 나왔네. 까불다가 두 개 당첨. 아니, 묶음 기사가 나올 줄이야. 내려왔더니. 까불다 당첨. 현순아, 우리 첫눈 오는 날 만날까? 좋아. 나도 울려. 일단 안경은 벗을게. 자, 아무튼 이렇게 말만 들어도 설레는 그 첫눈 내리는 날을 세계 그 어떤 나라들보다 낭만적으로 아주 로맨틱하게 맞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뭐지? 바로 히말라야 산맥 동부에 위치한 나라 부탄 왕국인데요. 자, 이곳에서는 매년 첫눈이 오는 날을 조기 퇴근 날이 아닌 무려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부탄에서는 눈이 많이 오면 그의 농사를 지을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농작물들을 많이 수확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눈이 내리기만 하면 무조건 쉬는 날로 정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 먼저 기준이 되는 곳은요. 부탄의 수도인 팀푸인데요. 자, 몇 센티미터다 하는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팀푸에 눈이 쌓일 만큼 많이 내리면 당일 뉴스를 통해 첫눈 공휴일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올해는 지난 3월 11일에 팀푸에 첫눈이 내렸다는 판정을 받아서 이날이 첫눈 공휴일로 선언이 됐는데요. 당시 부탄 왕국의 수상인 체링 톱게 또한 아침 일찍 자신의 얼굴책 페이지에 첫눈이 내린 팀푸의 풍경 사진을 올리면서 공휴일 소식을 국민에게 전했고요. 자, 부탄의 국민들은 소복하게 쌓인 눈을 보면서 로맨틱한 휴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는요,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로 지정된 마더스데이인데요. 자, 이날만큼은 살림하랴, 아이들 돌보랴 고생한 어머니이자 아내를 위해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고요. 카드와 선물을 주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더스데이는요, 1년 중 미국에서 전화 통화량이 가장 많고요. 아하. 꽃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날 중에 하나인데요. 통계적으로 이날 하루 동안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 규모가 총 2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조가 넘을 정도라고 하네요. 하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생한 아내를 챙기는 것은 고사하고 네네. 자기야,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 생일을 까먹을 수가 있어? 실수조로 이렇게 아내의 생일을 잊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야말로 바로 감옥에 가버린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내의 생일을 말도 안 돼. 잊어버리기만 해도? 네,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바로 철창입니다. 어디에요? 전무후무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 바로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사모아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실제로 아내의 생일을 잃어버리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가정 내 법률이 아니라 진짜 그 나라의 법이잖아요. 현행법인 거죠. 현행법. 자, 부부간의 애정을 유독 중요시하는 사모아의 문화 때문에 이런 법률이 제정됐다고 하고요.
아내가 자신의 생일을 까먹은 남편을 괘씸하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를 하면요. 하룻밤 동안 집을 떠나 감옥에 갇혀 지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단 부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강제로 감옥에 가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소영 씨 생일 언제입니까? 예? 소영 씨 생일. 10월 22일입니다. 몇 시에 태어났죠? 예? 몰라? 시간을 알아야 돼요? 그럼요. 대박이다 진짜. 시간에 맞춰서 케이크를 불어야죠. 저 그러면 효자 전현무 씨, 어머니 몇 시에 태어나셨습니까? 양력이 업력이요. 양력 갑시다 그러면 시우는 그래서 양력. 개인 정보기 때문에 그는 조금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알죠. 쟤 몰라. 편집할게요 그러면. 뭐가요? 아니 뭐 자시, 신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주죠. 국내 도입이 시급한 세계제도 19, 이번에 16입니다. 독일에는 애견숍이 없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하지만 늘어나는 반려동물과 함께 연간 약 10만 마리의 동물들이 버림을 받고 있고요. 이 중에 31.8%, 즉 3마리 중에 1마리는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안락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려동물의 천국이라는 독일의 동물복지 제도를 취재해왔습니다. 독일의 유기동물 안락사 비율은요, 0%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제도를 하다 보면 이게 완벽한 건 없잖아요. 믿기지가 않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은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유기견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관리할 것인가? 예.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독일에는 애견숍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독일은 개인과 개인의 강아지, 고양이 매매가 금지돼 있고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전문 사육사, 즉 브리더만이 동물을 분양할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반려동물 입양 시스템도 따로 마련이 돼 있는데 입양 희망자들이 농장에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입양할 아이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입양한 아이들을 선택한 후에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반려동물의 사육사인 브리더는 집 근처에 반려동물이 산책할 장소가 있는지, 자녀 계획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핀 후에 강아지들을 분양한다고 하고요. 저렇게 어렵게 들여오는데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얼렁뚱땅은 일도 없는 이 모든 제도들의 가장 큰 목적, 무분별한 동물의 입양을 막아서 유기 또는 안락사의 원인을 일체 차단하자는 의도인 건데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유기동물이 완전 제로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네네. 뭐 소수의 유기동물이나 네. 또 주인이 사망하거나 뭐 중병에 걸리는 등 갈 곳이 없어진 동물은요. 독일 전역에 약 500여 곳에 분포되어 있는 티어하임이라 불리는 동물보호소로 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머머머. 우와. 어이구. 이게 뭐야? 여기가 동물보호소인 게 믿겨집니까? 선진화돼 있다 진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시 새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티어하임에 있는 반려동물들의 재입양률이 무려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행이네. 또 입양한 후에도 예고 없이 입양자의 집을 방문해서 반려동물을 잘 케어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합니다. 사후 관리도 하는 거예요. 야, 뭐 저런 시설을 만들어 주는데 안락사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동물을 분양하는 사람의 자격도 중요하지만 독일처럼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의 자격.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국내 도입이 시급한 세계 제도 19. 이번에 8위 공개합니다. 카드만 되면 지켜드립니다. 여보, 빨리 뛰어요, 빨리. 아니야, 난 이미 글렀어. 이제 먼저 가. 여보, 우리 다음번에 만나요. 잘 됐어, 안녕. 마치 전쟁 영화 속 안타까운 이별 장면과 같은 이 상황. 당신도 자주 어쩌면 매일 겪는 일입니다. 어디서? 바로 횡단보도 앞에서 말이죠. 초록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건너가기 위해서 모두들 촌각을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젊은 사람들은 잽싸게 뛰어가지만 말이죠. 어르신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죠. 정말 도입이 시급한 제도를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저 카드인데요. 그린맨 플러스라는 카드입니다. 2009년부터 싱가포르에서 도입한 이 카드는요. 시간을 늦추는 카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약자의 교통사고 중에서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제가 서둘러 준비해봤는데요. 이 카드를 신호등에 부착된 단말기에 딱 대시면 횡단보도 길이에 따라 최대 13초까지 초록불 시간이 연장됩니다. 괜찮네. 괜찮다. 그리고 또한 카드를 기계에 접촉시키면 소리가 띠용띠용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건너는 동안
초록불 상태를 알 수 있으니 더 도움이 된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면 어린이들까지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뭐 등굣길에 보면 네. 요즘에는 지도로 많이 나가시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저런 것도 있으면 또 시간 여유도 있고 저런 거 어린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밖에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들도 있습니다. 춤추는 신호등 캠페인입니다. 이거 뭐죠? 자, 포르투갈의 한 자동차 업체가 교통 질서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우와. 춤추는 신호등 캠페인입니다. 사람들이 빨간불을 못 기다리고 무단횡단을 막 많이 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신호등 안에 레드맨을 보느라 발걸음을 멈추거나 춤 동작을 따라하며 같이 춤추면서 즐겁게 기다리는 것이지요. 저거 재밌는데요? 워낙에 또 춤을 좋아하는 또 민족이다 보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우리나라도 무조건 춤출 것 같은데요, 사람들. 자, 국내 도입이 시급한 세계제도 19 4위 공개합니다. 음주운전. 널 용서하지 않겠다. 아, 나 CG 상상했어. 분명히 노란 머리가 있겠죠. 야, 2015년 한 해에만 무려 583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대 범죄,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나라들의 음주운전 처벌 내용을 들으시면 마신 후에도 차만 봐도 어이쿠! 며 경기를 일으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로 둘째가름에 삭서받는 나라 미국에서도 워싱턴주에서는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무려 고의적인 계획살인이 적용되는 1급 살인죄를 적용. 최고 50년에서 종신형까지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생각 속 들어갈 만한 독특한 음주운전 처벌들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가는 아내가 아휴 남편이 아니고 왼수 하고 부부싸움까지 벌이게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말레이시아인데요.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이 기혼자일 경우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내까지 함께 수감되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훈방 조치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부인은 왜요? 부인이 무슨 죄입니까? 진짜 처벌은 훈방 이후겠네요. 네. 아, 그렇죠. 죽방 나잖아요. 단방 이후 죽방입니다. 예. 아내 말레이시아 법원이 굉장히 현명하네요. 더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최악이죠. 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처벌 끝판왕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2위. 태국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안실 사회봉사형을 실시합니다. 청소는 기본이고요. 시신을 닦고 운반하는 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혹은 내가 누구를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그렇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한 잔인데 뭐 어때?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국내 도입이 시급한 세계제도 19 3위 공개합니다. 그렇죠. 3주 연속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유, 욕심도 과하시네. 안타깝습니다. 옛날 생각하셔야지. 초심을 잃었나요? 그럼요. 미드필더 허리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퇴근하는 차 안에서도 나 홀로 잠자리 든 캄캄한 밤에도 늘 언젠가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공포의 소리. 깨덕. 오가장 차나? 깨덕. 오가장? 혹시 아직 사무실인가? 깨덕. 오가장? 후사 바꿨네. 일이 한가한가 봐. 이럴 시간이 있나 봐. 정말 듣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를 주네요. 짜증난다. 네. 바로 구남친 깨똑보다 무섭다는 회사 단체 채팅방의 알림음입니다. 자, 그런데 365일 24시간 벗어날 수 없는 깨똑 감옥에 갇힌 무기수라면 이 몸살나게 불어할 법안이 올해 1월부터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노동개혁 법안에 일명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 겁니다. 근무 시간 이후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회사에서 오는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만약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하려면 매년 진행되는 노사협정에서 자, 언제까지 연락할 수 있는지, 또 연락을 받으면 추가 수당을 주는지 등등 조건을 협상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게도 하루빨리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이 돼서 깨똑 무기수를 석방하라! 석방하라! 자, 그리고요, 한때 직장인 아빠들의 눈물샘을 마구 자극하는 웃픈 사연이 인터넷을 돌아다녔는데요. 자, 일하러 가는 아빠를 향해 아이가 배꼽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우리 집에 또 놀러 오세요. 허허.
얼마나 아빠를 못 봤습니까? 그 유세윤 씨도 애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대요. 가족 그림을. 엄마랑 뭐 이렇게 다 자기랑 그려놨는데 아빠가 없더래요. 왜요? 아빠 저쪽 귀퉁이에 소파에 정말 주검처럼 누워있는 그게 아빠래. 이런 슬픈 얘기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새벽 출근과 늦은 퇴근 그리고 주말 업무에 시달리는 한국 아빠들이 자녀들과 유대감을 쌓기란 쉽지 않은데요. 자, 그런데 독일 놀이터에 가보면요. 아이들과 함께 나온 엄마보다 아빠가 훨씬 많다고 하는데요. 자, 독일인들이 상사 회의를 하다가도 퇴근 시간이 되면 오늘 업무 시간 끝났습니다 라고 세상 쿨하게 퇴근을 할 수 있는 이유 바로 독일 노동시간법 제3조 덕분인데요. 하루 8시간 근무를 법으로 땅땅땅 규정을 해놔서요. 연장 근무는 2시간까지만, 또 하루 최대 10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한 건데요. 그나마도 6개월간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이 8시간 이하여야 이 연장 근무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한 번 시키면 6개월 동안 연장 근무를 못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네요. 자, 그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회사에서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이게 어마무시합니다. 오. 벌금이 최대 15,000유로, 약 우와. 1,800만 원인데 오. 한 사람이 한 번 야근을 할 때마다 추가 벌금을 부과를 한다는 겁니다. 오. 즉, 전 직원이 야근을 하면 저게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10명이 미롱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아니 어떤 직원이 그 회사 위해서 열심히 야근을 하겠다 그러면 말려야지. 네가 지금 우리 회사에 그 등불을 어서 뻥을 야근을 하려고 그래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못해! 집에 가 빨리 나가. 컴퓨터 그거 나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그렇지. 그런 상황인 거죠. 진짜 우리도 저거 필요할 것 같아요. 점점 이런 문화가 좀 더 많이 도입되고 또 실생활에 맞게 좀 적용이 돼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도입이 시급한 세계 제도 19 이번에 6위 공개합니다. 브라질 쓰레기를 팝니다. 브라질의 남부 쿠리치바는요, 약 180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 그런데 이 작은 도시가 지구에서 가장 환경적인 도시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명성을 떨치는 이유, 이곳의 쓰레기 재활용률이 무려 70%이기 때문이죠. 주민 1인당 녹지 면적이 51제곱미터고요. 1인당 녹지 면적이라는 게 거주지 주변에 공원 등 숲이 잘 조성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게 넓을수록 좋은 거겠죠? 이 쿠리치바가 처음부터 이렇게 깨끗하고 푸른 도시였느냐?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광산이 많았기 때문에 녹지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쿠리치바가 세계에서 알아주는 녹색 도시가 되었을지 궁금하시죠? 1971년 쿠리치바 시장으로 당선된 건축가 출신 자이메 레르네르가 쿠리치바의 환경 개선을 위한 일명 재활용 정책을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훌륭하다. 그중에서도 쿠리치바를 녹색의 도시로 바꾼 1등 공신은 바로 쓰레기 구매 제도인데요.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가져가면요. 쓰레기 봉지 5개당 농산물이 담긴 봉지 1개로 교환을 해줬습니다. 와. 그리고 녹색 교환 제도라고 해서요. 재생 가능한 재활용 쓰레기 4kg을 수거해가면 과일이나 채소 1kg으로 교환해줍니다. 자신들이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가 돈이 되는 이 제도 덕분에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쓰레기 재활용을 실천하게 됐고요. 그 결과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은 물론 주로 빈곤층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